오늘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시간이 잠시 후 5시로 또 미뤄졌습니다. 쟁점 법안에 대한 마지막 타결을 시도하는 것 같은데요. 자, 오늘 목요일입니다. 정청래, 정두원, 정정당당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마지막 본회의인데 기자들이 늘 쓰는 말 있잖아요. 빈손 국회 뭐 이런 말. 뭐 늦게라도 지금 뭐 타협점을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국회에서 최소한 이 정도는 통과됐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법안 한두 개만 좀 여쭤보면요. 저는 며칠 동안 계속 고 김용균 씨 네. 어머니 김미숙 씨 그분 국회에 와서 이렇게 울고 하는 것을 좀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한정혜 간사 의원도 같이 붙들고 네. 울고 있던데 정치라는 게 무언가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을 정치의 기본 소임이라고 했을 때 그 법은 그렇게 심각한 것도 아니고 자유한국당에서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 부분 좀 꼭 어제까지는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았다고 하던데 그래서 그건 이른바 김용균법이라고 부르던데 네. 네, 보건산업안전법이죠. 네. 그거하고 유치원 3법이 관심 법안이죠. 저는 국회에 있을 때 보면요. 마지막 날은 거의 새벽 다 돼서 이제 합의가 돼가지고 네. 자정을 넘겨서 뭐 처리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희망의 끈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본회의가 원래 2시인가 오후 2시인가 그랬는데 미뤄진 거 보면 뭔가 원래 개학 전날 숙제 다 하잖아요. 아이들도 네. 그런 것처럼 국회도 딱 종치기 일보 직전에 저희 이제 국회는 특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넘어갈 것 같지는 않고 네. 뭔가 성과는 있기는 있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방송 중이라도 여야 합의 소식이 들어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아시는 것처럼 쟁점 법안 처리 조건으로 조국 수석이나 임종석 실장의 운영위원회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데 먼저 그 부분 들어보겠습니다. 파렴치 않은 헌법자가 주장하는 폭로하는 그 사실에 근거해서 임종석 실장과 조국 수석이 참석하는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으면 어떠한 것도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유치원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우선 통과를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법에 대해서 반대하면 운영위 소집 같은 것을 가지고 물타기를 하지 마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이 예전에 MB 정권 시절에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일어난 사찰을 보고 이것은 국기 문란행위다. 탄핵이 가능한 사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답해야 됩니다. 그때와 입장이 같은지 다른지. 그때의 입장이 같은 것 같으세요? 다른 것 같으세요? 그때 사찰과 지금 사찰 의혹 나오는 거와 좀 어떤 것 같습니까? 그때 사찰에 비해서는 이제 양과 질에서 다소 약하지만은 네. 그 대신에 이제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이제 선한 정부, 정의로운 정부라고 자임하는 정부인데 네. 이런 정부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은 그거는 마찬가지로 취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덕성의 예. 잣대가 다르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문재인 정부 때 날돈 새도 떨어뜨린다고 평가를 받던 분이 그때보다는 덜하다라고 하시는데 아니, 본인도 뭐 사찰을 받았다고 몇 차례 얘기를 했잖아요. 심하게 받았죠. 그래서 MB 정권 때는 실제로 사찰이 있었던 거고 지금은 사찰 의혹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리고 그것도 자유한국당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청와대에서는 보고받은 바가 없다. 그리고 이 김태우 수사관이 청와대 특감반에 오기 전에 네. 서울중앙지검에 있을 때 그 수집한 첩보를 가지고 또 언론 플레이 한 것도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원이 좀 다른 문제이고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대선에 대한 마음속 불복을 저렇게 우회적으로 표현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당시에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그 뭐 아시는 이른바 KB 한마음이라는 회사의 김종익 씨 사찰 사건입니다. 네, 총리실에서 저 경찰에 이 그 민간 기업의 대표가 대통령 MB를 비방하는 영상을 올렸는데 그 사업가를 수사해라 이렇게 총리실 직원이 경찰에 가서 압력을 넣고 실제 경찰이 수사하고 무혐의 처리하려고 하자 또 수사 결과 바꾸라고 압력을 넣은 사실이 드러났고 아시다시피 이제 그 뒤에 장진수 주무관이 총리실에서 이 일을 하던 장진수 주무관이 청와대 비서관이 개입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민간인 사찰시켰다고 폭로를 해버렸습니다. 그때 이런 걸 입막음하려고 5천만 원까지 받았다.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는 그 민간 기업의 대표가 저건 뭐 그때 당시 총선에서도 정말
당시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저 부분에 대해서 네. 공격을 했고요. 네. 어떻게 보면 대통령을 비방한 민간 기업인은 어떻게 혼나는지 보자 할 정도로 사찰이 심했단 말이죠. 저 정도는 약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권력 실세라는 사람들이 이 이권 청탁, 인사 청탁을 이제 어디 합니다. 그럼 그게 잘 안 들어주잖아요. 그럼 네. 그 사람을 상대로 사찰을 벌이는 보복하기 경우, 위해서 예, 사찰하죠. 그게 주로 많았죠. 그래가지고 지금 장진수 주무관이 폭로한 거는 저 김종익이 아니라 그런 건들. 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뭐 차관하고 뭐 비서관하고 이제 결국 사법 처리됐는데 그것도 뭐 그냥 아주 가볍게 처리됐어요. 그때 그 당시 검찰에서 박영준 차관, 왕차관이라 했던 그 예. 박영준 차관이죠. 네. 그 당시에 이거 미리 검찰에서 조사를 했는데 어떤 식으로 조사를 했냐면 미리 연락을 하고 간다고 연락을 하고 한 3일 후에 갑니다. 그럼 미리 다 디가우징 해놓고 기다리고 네. 있다가 그리고 또 조사도 검찰에서 조사 안 하고 호텔에 가서 뭐 한 몇 시간 조사하고 끝내고 그런 식으로 처리하다가 결국 MB 정권이 저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 정부도 마냥 뭐 보고 안 됐다 이럴 일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검증을 해가지고 분명하게 밝히고 넘어가야지 업물적 넘어가면 나중에 다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오늘- 이것만 좀 네네. 여쭤보겠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 당시 민간인 사찰과 뭐가 다르냐?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사찰, MB 정부 당시의 사찰에 대해서 탄핵감이다 언급한 걸 가지고 뭐가 다르냐? 이렇게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검찰 수사 뭐 조사하고 있잖아요. 네. 그거를 대충 해가지고 얼번 부리고 넘어가면 큰일 난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그러니까 하는 오늘 얘기입니다. 대검 감찰에서 발표했지 않습니까? 세 가지는 분명히 했어요. 네. 첫 번째 본인의 그 감찰 대상인 과기부를 통해서 5급 사무관 특혜 채용을 시도했다. 네. 그것은 사실로 확인됐고 자신이 그 자리를 제안한 것처럼 그렇습니다. 확인이 됐더군요. 그러니까 네. 그것도 좀 악성인 것이 과기부의 비위를 자기가 생산해냈어요. 그러면서 이런 자리가 필요하다. 네. 그것이 하나 드러났고 또 하나는 골프 향응 접대 받은 것도 감찰부문이 사실로 확인했고 그리고 우영군 대사 건이라든가 이런 건은 실제로 본인이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중징계를 요청했는데 뭐 해임이 될 것 같아요. 제 예상으로는. 네. 그래서 이게 본인의 비위로 출발한 그것을 막으려는 그래서 본인이 보고도 하지도 않고 윗선에서는 모르고 있는 사안을 가지고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과 그리고 지난번 왕차관이라든가 그때 뭐 이용호 고용 비서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명백하게 사법 처리가 됐고 그 사찰이 있었다는 게 이제 입증이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의혹이고 그때는 입증이 된 거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김태우라는 수사관이 전 특감반원이 비가 어느 정도 뭐 확인된 건 알겠습니다. 네. 이 사람이 매일 연일 폭로하는 사찰 의혹 중에 어떤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중앙지검에 근무할 때 만들었던 것도 그렇습니다. 있고 어떤 건 예를 들어 또 나온 거 보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 24명 그것도 본인이 요청해서 네. 작성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이라는 뭐 보고도 되지 않았고 네. 이런 건이죠. 조금 근데 이제 민정수석 이야기고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네, 그 특감 반장에게 이인걸인가요? 특감 반장에게 그때 텔레그램으로 다 보고까지 했다는 게 이제 김태우 이야기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어차피 확실하지 않으니까 네. 정권 끝나면 산하기관 그럼요. 공기업 임원들 이렇게 좀 예의주시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를 보고 네. 알아서 긴다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전 정권에서 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 정권도 이렇게 할 거다. 그리고 본인이 나서서 이제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면서 그걸 공으로 세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김태우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파악하기로. 청와대는 보고받은 적이 없다니까. 그 당시에 MB 정부에서도 그런 식으로 다 이렇게 변명하고 해명하고 그랬었죠. 그러다 나중에 다 사실로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면 장진수도 네. 이제 폭로를 했지만은 장진수도 사법처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김태우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네. 그걸 기시감이라고 그러잖아요. 데자뷰. 그걸 보는 것 같죠. 그때도 처음에는 이렇게 의혹에 불과했었다. 예, 시간이 지나니까 다 드러나더라. 예, 근데 이제 제가 부메랑 자업자득 이런 말 하는데 이 정부가 너무나 적폐청산 작업한다 그러면서 과거에 대해서 무자비하게 또 무리하게 이제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하면서 기준이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네. 자신한테 그게 돌아온 거죠. 그 세상 일이라는 게 이렇게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선을 넘어가는 수도 있고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런데 모든 걸 다 그냥 잘못했다고 하다 보니까 이 정부에서는 변명을 하지만 국민들은 납득을 못해요. 네. 아니 그건 뭐 지난 정부에서는 그거 다 잘못했다 그러더니 왜? 그런데 예. 이 부분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정 의원님께 이걸 여쭤봤던 것 같은데 문제는 지난 정부처럼 뭐 총리실에 무슨 방을 만든다든지 그래서 경찰을 통해 압력을 행사한다든지 몰래 미행을 한다든지 도청을 한다든지 그런 게 없고 지금 수사관 한 명이 6급 수사관 한 명이 열심히 첩보를 올렸는데 그게 보고됐는지 안 됐는지는 서로 말이 달라서 모르겠지만요. 사안의 그래서- 정도가 너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과 양에서는 약하다고 얘기를 했죠. 네. 그 대신에 이 정부는 정말 항상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는 정부니까 엄격하게 자기한테도 그 잣대를 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하면 이거예요. 네. MB 때는 불법 사찰이 있었고, 그리고 또 민간인에 대해서 했고, 그리고 본인 이권과 관련된 거고, 지금 김태우 비서관은 수사관은 어쨌든 본인의 비위부터 시작된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네. 경찰청 특수과에 방문해서 수사 거래를 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덮으려다 보니까 본인한테 유리한 자료만 지금 계속 내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청와대로서도 좀 깝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런 문제는요. 아무리 진실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안 믿어주고 또 야당과 언론이 계속 부풀기를 하고 이래서 어려운 건 맞아요. 지금 김태우 조사관이 그 감옥 갈 각오를 하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미치지 않고서야 일을 조작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결국 그게 자기한테 다 벌로 돌아오는데 둘 중에 하나인 거죠. 미쳤던가 사실이던가. 그러니까 저런 논리가요. 국민들한테 의외로 잘 먹힐 가능성이 있는 게 뭐냐면 그 하급 말단 직원이 청와대 그 권력을 상대로 싸우는데 진실이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럴듯해요. 알겠습니다. 정 의원님이 지금 들어온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여야가 김용균법 쟁점 타결해서 오늘 5시에 있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행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본회의 저희가 처리가 5분 전에 예측한 대로 되는군요. 네, 초치기 숙제. 네, 진짜 계약 앞두고 하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앞서 사안이 지난 정부만은 못하지만 지금 정부의 잣대에 비해서는 잣대에 대면 이거는 중한 문제다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어쩌면 지금 이 문제가 터져서 사실은 처음은 저렇게 시작했다가 점점 더 민간인 사찰 이게 점점 더 커질 수 있었는데 지금 이 문제가 불거져서 문재인 정부도 여기서 멈추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근데 지적을 이제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예방 효과인데 보통 한 점 의혹 없이 뭐 수사하자, 한 점 의혹 없이 뭐 진실을 드러내자 그러는데 어쨌든 야당과 언론에서 볼 때는 한 점이 아니라 반점 의혹이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본인들 입장에서는 야당 입장에서는 그것을 미리 본인들이 비판하고 공격함으로써 온매무시를 다시 한번 가다듬을 그런 기회는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국 수석이 운영에 나와서 이것저것 해명할 것도 좀 해명하고 억울한 것도 좀 이야기하고 그러면 어떨까요? 참 이게요. 네. 곤란한 지점이 이런 거예요. 아니 나와서 속신하게 얘기하면 되지. 응? 뭘 안 나오냐. 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 그럴듯해 보여요. 또 그것도. 네. 근데 나오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는 거예요. 공방만 그러면 의혹에 커진다. 의혹이 꼬리를 물고 네. 또 뭐 면책특권을 이용해서 뭐 있지도 않는 폭로 막 이런 거 하고 이렇게 되면 사실은 문제를 수습하러 나가는 게 아니라 문제의 다시 시작이 또 될 수 있거든요. 네, 그 말씀은 알겠습니다. 네, 그 홍영표 원내대표가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길에 일라디오 들어보니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고발돼서 피의자 신분이면 자기를 방어할 수 있고 자기에게 불리한 말을 안 할 수 있는데 가면 이것저것 다 물어볼 텐데 그거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아니 지금까지는 당당한 거 아니에요. 뭐 시키지도 않은 거 첩보 자기가 생산해냈고 그런 보고 거의 받은 적도 없고 뭐 정당한 것만 보고를 받았고 그럼 숨길 게 뭐 있습니까? 글쎄요, 좀 구차스러운 것 같아요. 지금 정청래 의원 말씀이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일반 국민 상식으로는 그렇게 떳떳하면 보고도 안 받고 그랬으면 와서 다 그걸 해명을 하고 오히려 좋은 기회 아니냐. 그런 기회를 활용해서 설명을 하지 왜 그러느냐 그런 거죠. 저는 이제 피의자이기 때문에 뭐 나가서는 안 된다 이런 네. 것은 저는 제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뭐 탐탁한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어제 그 자리에서 기동민 의원도 그 네.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네. 이제 그 논리가 아니라 네. 야당에게 정치 공세의 장을 일부러 만들어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네. 조국 수석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야당이 이러저런 주장, 저로서는 허무맹랑한 주장인데 주장을 안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여야의 기싸움에서 조국 민정수석이 그냥 끼어 들어간 거예요, 지금. 아니 근데 조국 수석이 네. 출석을 시사를 했어요. 그래서 1차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 국회 가서 해명을 해보겠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좀 그래서 아마 여야가 지금 합의를 봤는지도 모르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때 조국 수석의 명쾌한 해명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친박의 실세 의원과 비박계 맏형 의원이 또 말싸움이 번졌는데 볼까요? 네. 이달 중순에 김무성 의원이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동지로 여겼지만 자신을 여왕으로 생각한 박 전 대통령이 나를 신하로 생각했다. 반기문 유엔 총장이 바른정당에 왔다면 친박당은 사라졌을 것이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홍문종 의원이 얼마 전에 발끈했는데요. 김무성 의원께서 모 잡지하고 인터뷰에서 친박당을 없애버릴 수 있었다. 뭐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그게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배포 발언하는 거 아닙니다. 대통령의 동지로 알았는데 뭐 신하였다 이런 얘기. 김무성 의원이 과연 대통령을 가신하라고 부르면서 대통령 대접을 했던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뭐 얘기하라면 수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지만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계파 갈등 부추기지 말라고 경고했는데도 홍문종 의원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뭐랄까요? 확전하는 이유는 뭘까요? 저분은 지금 당협위원장 자리에서 일단 물러났잖아요. 인적쇄신 대상. 여러 가지로 네. 이제 좀 궁지에 몰린 사람인데, 하여간 그런 거 떠나서 본질적으로 그냥 친박 본색인 것 같아요. 항상 박근혜 대통령 얘기만 나오면 저렇게 발끈하고 나오는데, 네. 저는 국민들이 보기엔 정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것 떠나서 김무성 대표가 어쨌든 월간지에 뭐 이제 인터뷰했다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갸우뚱한 게, 그 신하가 아니라 본인이 그때 대권 주자로 굉장히 인기가 높을 때예요. 그래서 대통령한테 본인이 당당하게 맞섰으면 진짜 네. 대권 주자 자리를 확실하게 굳힐 수 있었어요. 근데 번번이 대통령 앞에 가서 무릎 꿇은 게 김무성 대표였어요. 네. 뭐 개헌하겠다 뭐 했다가 또 30시간도 안 돼서 물러섰죠. 유승민 대표 뭐 저 그때 사퇴하라고 그럴 때도 그게 아니다라고 했다가 30시간 만에 물러서고 네. 늘 번번이 물러섰어요. 처음에는 저 예. 무대가 예. 무성 대장이 저 세게 붙죠. 세게 나가죠. 그러다가 그냥 흐물흐물 뒤끝을 흐려버리고 뒷심부족. 네. 뭐가 캥기는 게 있는지 그때 모르지만은. 신하로 생각했더라도 예. 그때 힘이 있을 때 하여간 그런 과거 대통령. 얘기를 한 건데 네. 그걸 가지고 또 개파 싸움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홍문종 의원도 문제가 있는 거죠. 저는 우선 김무성 의원이 참 덩치값 못하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저런 얘기는요 무슨 나중에 마지막 정리하면서 회고록 쓸 때나 쓸 내용이지 네. 지금 한참 정치 전선의 중심에 있으면서 저런 얘기를 하는 것도 대단히 부적절해 보여요. 네. 내용 여부를 떠나서. 그리고 또 홍문종 의원도 뭐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이뻐하고 가까운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자임하는 거 아니에요? 친박을 자임. 네. 그러니까 본인의 그냥 자구책인 거죠. 그래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본인이 말한 것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면 이 두 분은 윤리에 회부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개파 네. 발언하면 윤리에 회부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홍문종 의원, 김무성 의원 이야기했고 어제 홍준표 전 대표는 보폭을 더 넓히고 있습니다. 자신의 싱크탱크인 프리덤 코리아 포럼 창립식을 열었는데요. 보겠습니다. 어제 프리덤 코리아 포럼 창립식에 홍준표 전 대표 참석했고요. 배현진 비대위 대변인이었고요. 네. 홍 전 대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탄핵을 기준으로 박근혜를 배신한 배신파, 탄핵 때는 숨도 안 쉬고 숨어있던 비겁파, 그 사람들이 지금 자유한국당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양세력들이 당에서 대표님 전당대 나오나 안 나오나 관심이 많은데 나는 관심이 없습니다. 당에서 어떤 관심을 가지는지 모르지만은 나는 한국 보수 우파들의 전체를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유한국당입니다.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를 잇는 다음 보수 우파의 축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생각하는 것이지. 자유한국당에 관한 부분은 소주제에 불과하다. 이제 한 두어 달 남았는데 당대표 안 나오고 흔히들 그렇게 분석하시던데요. 다음 총선에서 부활한 다음에 대권으로 간다. 오늘 발언 보면 네. 다음 대권 도전 선언 같은데요, 보니까. 글쎄 뭐 자유한국당 뭐 전당대회 관심이 없고 네. 나는 보수 우파의 축이 누구 이명박근혜 뒤를 이어서 누구인지 그것이 관심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나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또 이 저 과거 이제 지난 정부의 과오 또는 그 탄핵 또는 그 탄핵을 지켜봤던 책임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오직 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홍 전 대표의 입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정부 여당의 지지율이 내려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재집권이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근데 홍준표 같은 분이 야당의 후보가 되면 재집권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지지폭이 좁거든요. 그러니까 폭 확장성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도층은 물론이고 건전한 보수층도 홍준표 대표한테는 붙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은 그냥 헛고생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집권 가능성이 없다는 저런 말을 침수봉대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공교롭게 저 총선 이야기했는데 어제 오세훈 전 시장이 자유한국당 다시 들어와 있죠. 네. 서울 광진 을에 당협위원장 공모를 신청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추미애 전 대표와 맞붙게 됩니다. 그야말로 한번 붙어보자. 이 승부수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어느 정도 험지라고 볼 수는 있죠. 네. 근데 일단 당 대표에서 이제 성공을 해야지 험지에서 이길 수가 있는데 뭐 우선 당 대표를 먼저 당권을 예, 따내야 한다. 네. 오세훈 전 시장이. 예, 왜냐하면 이제 내년 총선 전망도 그렇게 밝다고 보지는 않는데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하여간 나름대로 저기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분은 정세균 전 의장 종로에 나왔다 떨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정치권에서 이제 미끌려 간 건데 저는 추미애 대표 이기기도 어렵다고 봐요. 저분은 저러다 그냥 말 것 같아요. 지난번 총선은 개인기에서 진 게 아니라 그 분당 아니까 공천 파동 때문에 네. 진 거죠. 그 당시에 서울에서 이긴 사람들은 국민의당에서 다 나와가지고 표를 뺏어가서 이긴 사람들입니다. 아니 근데 표가 나눠져서 지금 민주당이 예, 이겼다. 대통령 선거는 촛불 시위, 촛불혁명으로 됐잖아요. 네. 근데 지금 국회는 아직 그 이전에 구성된 거예요. 그래서 다음 총선 때 2차 촛불로 국회도 심판하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자유한국당도 으로서 이렇게 유리한 선거가 절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근데 추가 심판. 알겠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또 잘해야죠. 알겠습니다. 여권 차기 대권 주자가 이낙연 대 유시민이다라고 대표적으로 주장하시는 분이 정도원 전 의원이신데, 네. 그래서 제가 요 그래픽 나온 걸 보고 방송 들어오기 전에, 여권 차기 주자에 정도원 의원이 올라가 계시나요? 네. 자, 왜 유시민 작가는 이사장은 본인은 절대 정치 안 한다고 하는데 자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왜 나올까요? 정치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광의의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방송도 광의의 정치고 네. 유튜브도 그렇고 팟캐스트도 그렇고 그런 이제 행보가 본인이 출마를 선언만 안 했지 네. 결국은 국민의 지지를 계속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저런 행위도 다 저런 일련의 여러 활동들도 다 정치 활동이라는 건 알겠는데 좀 이제 말씀하신 건 총선도 아니고 대선에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제가 근거 없이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유시민 이사장 작가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에 넣지 않거든요. 근데 네. 실제로 넣으면 1위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본인도 알 거예요. 본인도 해봤을 것 같아요. 저는 저 같으면 내가 해보거든요. 네. 내가 어떻게 나오나. 그리고 제가 유시민 얘기만 하면은 하여간 검색해서 실검으로 그냥 바로 올라갑니다. 네. 그게 저 사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보여주죠. 이제 정도원 의원께서 네. 유시민 작가하고 그렇게 친한 사이도 아닌데. 아니 나는 뭐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근데 왜 거지 자꾸 뭐. 띄울까 했더니 띄워주는 게 아니라. 정도원 의원이 고도의 전략을 쓰는 것 같아요. 조기 등판시켜서 조기 강판시키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빨리 나왔어요 지금 생각보다. 말씀하신 것처럼 유시민 의원에 대해서 언급하면 바이럴이 SNS에서 그 언급되는 양이 급증하죠. 예. 그러면 더불어
정 의원님도 올라가니까. 그냥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고요. 관련해서 이른바 정치인들 테마주, 주식 테마주, 이건 뭐 총선이나 대선 때 나오는 이야기인데 특히 지금 또 요란한 것 같은데 보시겠습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사회이사이자 그 회사를 모델도 하고 있죠. 보혜양주 주가가 뭐 특히 대선 후보로 거론되자 하루에 18%나 뛰었고요. 오죽하면 유시민 이사장이 이 테마주들 다 사기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거 다 사기예요. 근데 그분들 전화번호도 몰라요. 괜히 자기들끼리 이 돈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저를 좀 그만 괴롭히십시오. 이낙연 총리 테마주도 등장했는데요. 네, 이 총리의 동생이 모기업 계열사 사장이라는 남선 알루미늄은 뭐 하루 만에 주가가 19%씩 오르기도 하고요. 이낙연 총리 역시 처음 들어보는 회사다.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란다. 이렇게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의 테마주라는 회사도 최대 주주가 황 전 총리의 대학 동문이라는 이유로 주목을 받자 황 전 총리가 이 회사는 전혀 관련이 없다. 이렇게 공시까지, 이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공시까지 낸 상황입니다. 테마주 투자하지 말라고 해도 다 저게 사기인 줄 알면서도 다 투자하거든요. 두 분 중에 누가 경고 좀 해주십시오. 저런 거 투자했다가는 정말 네. 우리나라 낭패 본다. 주식시장이 굉장히 천박하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주식시장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네. 호재가 없다 보니까 이제 저 억지로 만들어내는 건데 정말 유치찬란합니다. 테마주 현상 어떻게 보십니까? 저거는 작전이 개입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의의 피해를 보지 말라는 이낙연 총리 말이 네. 참 말씀을 잘하신 거예요. 결국은 저걸 믿고 우르르 왔다 갔다 하다가 개미 군단들만 피해를 보는 거예요. 네. 노란하지 말아야죠.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방금 저희 화면 구성에 세 분이 나왔습니다. 다음 대선에 저 세 분 중에 몇 분이 출마하실 것 같습니까? 글쎄요. 저 중에서 유시민? 한 명이 나올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 경선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출사표를 세 분 다 던지겠습니까? 던지죠. 세 분 다 던진다. 예.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유시민, 이낙연. 지금 왜 본인은 빼냐 지금 저 표정이에요. 왜 빼고 그래요? 그러면 숫자로만 세 분 중에 몇 분쯤 나오실 것 같아요? 한 분 이상은 나올 것 같네요. 한 분 이상은 나올 네. 것 같아요. 오늘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해요 오늘? 알겠습니다. 조심하라면서요. 유시민 작가는 나옵니까? 나올 나오죠. 것 같습니까? 아니, 저는 유시민 작가는 본인이 계속 안 나온다고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네. 본인 말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제가 뭐라고 말을 못 하겠고, 근데 이낙연 총리는 뭐 나오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정청래, 정두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